네, 월간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 그리고 해외 이슈들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문득 보다 보니까 소장님 SNS 하세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정말요? 저는 페이스북을 초창기에 조금 하다가 네. 지금은 다 접고 아. 네, 비활성화 해놨는데 저의 경우는 솔직히 뭐 순기능보다 좀 악기능이 더 많다고 판단을 했어요. 어떤 거요? 불필요한 사람들의 연락이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으신 아닙니다. 건 아닐까? 과거는 깨끗합니다.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SNS 해서 잘 됐다는 사람보다 SNS에서 탈났다는 사람이 훨씬 치명적이고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맞아요. 사실 그 연예계 스캔들도 그렇고, 아니 그래 뭐 혈기왕성하고 뭐 건강한 나이에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또 왜 찍어서 자랑을 하고 이게 다 어쨌든 그러니까요. SNS의 어떤 악 기능이라고 보고요. 뭐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일찌감치 그런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SNS를 초기에 하다가 끊었습니다. 아니, 왜 말씀하시면서 두 분이 다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자꾸. 그래서 난 아는데라는 눈빛을 약간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요즘 진짜 그 그런 걸로 내면이 궁금하긴 하지만 이런 걸로 장난하면 예.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예. 진짜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전자발찌 나와요.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정확한 사실만을 하는 자 인터뷰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다운로드 수가 엄청 늘었다고 해요. 아, 네. 비밀 보장을 위해서. 비밀 보장. 아 뭐. 비밀이 아닌 거, 비밀이 아닌 거. 일단은 예. 지표, 뭐 예. 브렉시트, 뭐 저희다운 얘기 좀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살짝 뒤로 하고 네. 얘기해볼게요. 자, CTN의 이코노미스트 앤드류 홀레노스트입니다. 미국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셧다운 상황에서 6개월 내 최고치 나왔는데 기업의 설비 투자 올해도 강력한 성장을 예상한다. 연초 제조와 고용 지표 약화는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오프닝보다 딱 분위기가 싹 내구재 주문하니까 내려왔네요. 조울증이에요, 뭐예요? 아니, 막 SNS하고 솔직히 요즘에 뭐 대중문화의 뭐 천박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많지만 지금 솔직히 다 그거에 관심이 많고 심지어 막 그 훨씬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야, 그거 혹시 그러니까요. 봤냐? 세상이 있냐? 막 시끄럽죠. 이러시는데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SNS도 하려면 인터넷도 되고 핸드폰도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오늘의 우리 먹거리는 뭐냐? 머니투데이의 아.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네. 미국에서 1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됐는데 보통 경제 지표는 한 달 정도 지연인데 이거는 이제 셧다운 때문에 지표 집계가 늦어져서 네. 2달 지연으로 1월 달께 지금 나왔는데 어쨌든 셧다운 상황으로 시끄러웠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센티먼트가 많이 위축돼 있던 그런 1월 당시에도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6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앞에 글로벌 탑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내구재라는 게 사용 연한도 길고 당연히 가격대도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내구재 주문을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업황이나 앞으로 매출 증대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그러겠죠. 네. 내일 모레 회사 문 닫으려고 그러는데 복사기를 새로 산다. 그렇죠. 혹은 뭐 회사의 어떤 뭐 운송 장비를 새로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기업들이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뭐 둔화되거나 이제 사업이 조금 위축되거나 이런 쪽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다. 이 정도는 쭉 갈 거다. 이 정도의 시선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렇게 건가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초에 제조업 지표, 그다음에 뭐 고용이 약간 널뛰기 이런 것도 일시적일 것이고 법인세의 어떤 마중물이 다 소진되는 올해도 역시 기업의 설비 투자는 계속 강력한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시점에서 저분이 그냥 그쵸. 한 얘기고 네. 이제 미국 경제가요. 네. 어떤 서브프라임이라는 중병에 걸렸다가 중환자실까지 갔다가 막 목숨이 위태롭다가 이제 겨우 퇴원을 했는데 아직도 완쾌는 아니에요. 근데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한번 죽을 뻔했다 보니까 본인도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래로 이제 진료를 다니는데 어느 날 갔더니 혈압이 조금 높은데요. 그럼 갑자기 또 큰일 났네 이러다가 또 어느 날 갔더니 뭐 약간 시력이 떨어지고 뭐 콜레스테롤이 있네요. 그러면 또 갑자기 놀랐다가 또 어떤 날은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는데 무릎이 약간 십자인대가 약간 손상이 있었다가 좋아졌네 그러면 또 다 낫나 봐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도 병원 갈 때마다 이과에서는 좋다, 이과에서는 안 좋다. 혈압은 높고 뭐 그다음에 뭐 백혈구 수치는 낮고 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병원을 갈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비유를 적절하게 근데 하시는지. 이 비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왜
너무 건강하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면은 큰 병일 수 있지만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조그만 와, 위험이 진짜 있어도 적절하다. 바로바로 치료를 하니까 오히려 더 장수하신다 이런 말도 요즘 있잖아요. 네. 요즘은 유병장수라고. 맞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계속 근데 점검하고 드나드는 것도 나쁘지 골골거리면서 않을까요? 오래 사는 게 더 괴롭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인 거죠. 계속 병원 가서 회복하고 네. 이런 느낌으로 잔병치레하면서? 네, 그런 힘들다, 느낌을 볼 수 정말. 있지 않을까요? 나는 저 명민준 앵커에 항상 네. 그 노인 비하 발언하고 아니, 왜 비하하러 잔병치레는 우리- 젊은 사람도 하는 건데. 우리 같은 얼마- 남자끼리 외모 비하 발언도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굉장히 저 제가 모르는 세계가 있나요? 아니요, 제가 전혀. 보는 명앵커는 정말 착실하고 예의 바른 그럼요. 훌륭한 젊은인데. 소장님이 그냥 장난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농담 삼아서. 그러니까 얼굴 빨개지셔가지고 기도 뭘 빨갛고 더 빨래요? 귀 빨간 거 나와요? 저기 예. 하여튼 그래서 네. 남을 그런 그 외모나 나이로 무시하는 건 안 되지만 네. 어쨌든 김민지 앵커 얘기한 대로 실제로 그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 스텐트 시술한 사람이 평균 수명이 더 길대요. 그만큼 한번 아파본 사람이 건강에 관리도 잘하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회복기에 있는 건 맞지만 외래로 진료를 갈 때마다 정형외과에선 좋다 그러고 뭐 내분비 내과에선 또 나쁘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예. 어디 뭐 재활의학과에선 또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거 가지고 막 널뛰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건강이 악화되는 과정은 아닌 걸로. 그래서 이 의사는 일단은 약화됐다고 나오는 거는 일시적이다. 그렇죠. 이거 별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근데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제 엄마죠, 엄마. 네. 엄마, 나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안 좋대. 나 학교 못 가겠어. 학교 쉬어. 학교 쉬어, 하루 쉬어. 아, 계속 이렇게 응성만 받아주다 보니까 이제 휴학해. 당연히 학교는 안 가는 걸로. 그러니까 이 적절한 수준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좀 더 강경하고 선제적인 조치도 나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잘 맞을지 이것도 이제 그렇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관건일 것 지표도 같습니다. 사실은 중요도를 봤을 때 연초에 이제 PMI나 뭐 제조업 지표 같은 게 사실은 뭐 심장내과 뭐 이런 거였다면 뭐 그 밖에 나오는 뭐 이제 다른 뭐 네. 민간 지표나 이런 건 약간 뭐 이비인후과나 안과 정도 예, 생명에 지장 없는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핵심 봐야 되죠. 지표들만을 보고 그 추이를 시청자분들 좀 따라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지금 채널 틀면 이거 메디컬 프로그램인 줄 알겠어요. 계속 뭐 건강 안과, 백세. 이비인후과. 공감백세.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드리는 방송으로 네네.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브렉시트 오늘 결과가 새벽에 나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 분석 그리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HSBC 프라이빗 뱅크 웰램셀즈입니다. 영국 데드라인 전에 일정 수립만으로도 파운드화, 영국 증시 동반 급등 가능하다. 브렉시트 피로감, 배드 뉴스라도 팩트면 오케이. 지쳤어요. 이제 3월 29일이 데드라인인데 차라리 죽자 그냥 같이. 뭐라도 그냥. 정해줘라 제발 좀. 오늘 또 표결했는데 도대체 영국 의회는 뭐 표결 페티시즘이라도 있나요? 아니, 근데- 뭘 그렇게 표결을 많이 해? 근데 이게 내표 차면은요, 사실은 그렇죠. 거의 반반. 내표 차 아니 아니에요? 321대 278이라고 아 그래요? 예, 예. 되게 저도 근데 내표차로 알고 있는데. 근데 되게 좁은 그러니까 다른 표결에 비해서 예, 예. 표차가 되게 적었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뭘 의미하는지 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 난 이렇게 강경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도 있었는 거지. 일단 영국에게 있어서 네. 유럽 통합도 맞지 않았고 브렉시트도 맞지 않고 그냥 실어증 다 싫어. 실어증에 걸린 뭐 사춘기 소녀 같은 지금 심정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3월 29일 지금 데드라인이 어쨌든 뒤로 연장될 거는 맞잖아요. 네. 그 전에 타결은 지금 힘들다는 건데 네. 만약에 그 전에 타결하려면 노딜 브렉시트로 밀고 가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어쨌든 3월 29일이 데드라인인데 그게 연장이 되든 말든지 간에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만 나와도 파운드하고 영국 증시가 동반 급등이 가능하고 원래 통화 가치하고 이제 증시가 반대로 움직이는데 왜 동반인 동반. 거죠? 그만큼 지금 영국 경제나 영국 관련 자산에 대해서는 상승을 베팅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하락에 베팅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둘 다. 하방 포지션이 일정 수립 내지는 배드 뉴스라도 일단 나와서 불확실성보다는 악재가 낫다 이런 심리가 퍼지면 바로 하방 포지션 청산되면서 통화 가치하고 유가증권의 가치가 동반 상승을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연기 수 있어. 표결이 네. 이제 남아 있어요. 14일 날 또 있을 건데 지금 연기하면은 5월이냐 뭐 7월이냐 그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곤 있는데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소장님은 하세요? 저는 더 길어질 가능성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사실은 테레사 메이가 지금 현재 브렉시트를 주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처음에 하다가 영국 야당에서도 아니야. 사람이 그래서 없어. 테레사 메이 말고 또 새로운 총리가 오면 또 불확실성. 또 불확실성이고 또 언제 될지 몰라. 차라리 그냥 테레사 메이가 매듭을 지고 끝내게 하자. 근데 그것도 지금 5월, 7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영원한 숙제로 가지 않을까. 그냥 영국하고 뭐 EU 사이에 우리나라 그 뭐 38선처럼 약간 휴전으로 그냥 쭉 가는 이슈라고. 유럽 연합에서도 이제 동의를 해야 되고 그쪽에서도 안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국 그건- 내부에서 시끄럽지만 네. 결국 이게 카운터파트는 유럽 연합이라는 거.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이제 그 주시를 노래 가사 보면 중에 뭐 내 거 아닌 네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뭐 약간 너무 그렇게. 근데 이게 어중뜬 상황이 그럼 배드 뉴스도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건 불확실성이 너무 장기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죠. 아, 예. 지쳤죠? 피로감이다 예. 피로감 이제. 이게 약간 북핵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북한과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북한 내부에서도 핵을 개발하느냐 네. 포기하느냐 뭐 얼마나 줄 거냐 요거 내부에서도 분열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지금 브렉시트가 영국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전으로 간다. 미중 무역 전쟁도 북미 회담도 결국은 다 장기전. 장기전. 저희 계속 이야기하는데 뭔가 무한 반복 되감기 재생 느낌이지만 자, 내일 그러면서 또 약간 좀 허무주의에 빠지는 듯한 이런 얘기 하면 뭐해. 어차피 다. 아니야. 근데 근데 이렇게 불안한 미안해. 건 없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우리 글로벌 랩에 대한 존재 부각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해석이 더 중요해지니까. 맞아요. 브렉시트 그렇죠. 전망과. 내일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보잉사가 이번 주 초반부터 보잉. 계속 보잉 시끄러웠습니다. 이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베니티 페어 기자 베스 레빈입니다. 트럼프 보잉 CEO와 통화한 뒤 24시간 뒤에 운항 금지 조치에 서명을 했습니다. 중국은 어부지리로 1조 달러 시장을 눈앞에 뒀고요. 7,690대 수요 경쟁서 보잉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저 베니티 페어가 아시겠지만 타블로이드지잖아요. 네. 정말 저번 그런 타블로이드지의 여기자처럼 미드에 정말 딱 나오는. 생기지 않았어요? 맞아요. 미드 느낌이네요. 미드에 맞아, 딱 나오는 되게 맞아요. 호기심 많고 네. 막 저돌적인 그런 기자 느낌인데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운항 금지 조치를 다 내린 다음에 미국이 거의 마지막으로 지금 운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네. 트럼프가 이제 보잉 CEO하고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통화를 했대요. 사별이요. 큰일 날 뻔했다. 개별하고 사적하고 하여튼 네, 네. 사별 통화를 할 뻔했는데 네. 어쨌든 그러고 나서 24시간 뒤에 갑자기 운항 금지 조치를 때렸는데 이 자리에서 전해진 바로 의하면 보잉 CEO가 미국에서만큼은 운항 금지 조치 내리면 안 된다. 우리 믿어달라. 근데 이제 이게 그 미국 항공청의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비행기는 뭐 열 몇 시간을 날아가는데 그걸 이거 조종관 잡고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 항법 장치가 있는데 요 737 맥스가 자동 항법 장치 키자마자 바로 고도가 그냥 밑으로 내리꽂는다는 거예요. 그런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무섭다. 예. 치명적인 결함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잉이 죽겠는 게 뭐냐면은 2037년에 중국이 전 세계 국가 중에 최초로 1조 달러 시장에 진입을 하는데 어허. 그 2037년까지 항공기 수요가 7,690대가 지금 필요하대요. 그거 그러면은 보잉사는 놓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잉하고 에어버스하고 지금 중국 그 상용 항공 유한 네. 책임 공사가 있는데 세 개가 3파전인데 보잉이 그래도 제일 메이저였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빠지게 암초를 되면서. 만난 거죠. 근데 완전히 빠진다기보다는 이걸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737이면 조금 작은 기종이잖아요. 737 한 대 가격이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60억 원인데 이게 1,300억. 7,690대면 도대체 얼마짜리 시장이에요? 어. 1,000조 원 정도. 제가 원래 수학에 되게 약하긴 한데 수학 잘하시는 분들도 이거 계산하기 계산 안 해도 큰 숫자 같아요. 네. 이거 평생 만져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금액인데요.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잉이 되게 계륵 같은 존재인 게 항공기 한 대 가격이 워낙 크니까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솔직히 중국이 대미 무역 수지를 만약에 밸런스드하게 평평하게 만들려면 항공기를 구입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만큼 이게 한 대 가격이 말씀드린 대로 1,360억 원이니까 자동차 팔고 뭐 농산물보다 이거 몇 대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만큼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잉의 어떤 이 존재감이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렇다고 또 트럼프가 보잉을 또 마냥 예뻐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에어포스 원 새로 구매할 때 가격 협상에서 안 돼가지고 트럼프가 그냥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네. 에어포스는 보잉에서 안 사. 아. 또 흥정이에요. 또.
또 그냥 또 홍정을 계약서 해요? 찢어버렸어요. 아, 안 깎아준다고. 그럴 정도로 이제 서로 이런 관계인데 안 하여튼 뭐 깎아준다고. 지켜볼 요량이고요. 진짜 네. 장사꾼이네. 뭐 거의 뭐 우리 재래시장이나 어디 동대문 시장 가서 뭐 사내 안 사내 하다가 안 사 그냥 뭐 옆집 가서 살래. 옆집 가서 살래요. 가는데 막 붙잡아 오고 막 서로 그런 상황까지 하여튼 그러니까 애증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애증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안 깎아주면 싫고. 아 흥정을 한다고 해서 애증 정도 까냐? 표현 나오려면 저처럼 옛날에 옛날 여자친구 저를 차로 치인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 네? 정도 돼야 사랑해서. 집 앞에서 너무 사랑한다고.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저를 차로 쳤는데 그 정도는 돼야 애증이. 아, 이제 이 타이밍에서 이제 차로 쳤다라는 타이밍에서 마지막으로 북한 얘기로 넘어가면 좀 타이밍 이상할까요? 좋아요. 자, 북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자, 해볼게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네.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예, 의식의 흐름으로 북한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어스 퓨처 수석연구원 멜리사 해넘입니다. 동창리 대형 트럭 미사일 수송용, 북한 위성 발사 준비 한창, 거의 완료. 김정은 북미 관계, 그런데 파행은 피할 듯? 연구원 수석 연구원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구에 매진했는지 네. 머릿결이 굉장히 안 좋아요. 금발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외국에도 잘 안 씻어요. 헤어팩 진짜 다 그런 얘기 다 미워. 아시잖아요. 아, 근데 많이 안. 이거 아, 팩트예요. 네, 많이 네, 팩트죠. 금발이신 분이 제 친구가 어렸을 때 오늘은 머리가 찰랑거리네 한 일주일밖에 안 감았어라고 한 적이 있어서 맞아요. 영국 애들이 특히 아시죠? 영국 애들 좀 호주 애들. 어쨌든 요거 일단 이제 자, 하죠. 이분이 그럼 수석 연구원이시고 일단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 이어질 갑자기 거라 이렇게 봤네요. 발언의 신뢰성이 팍 떨어지면서 아니야. 사람이 신뢰감 이렇게 가지고 선입견이 해야 돼. 위험한데 네. 어쨌든 북한이 지금 동창리 그 미사일 기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번에도 뭔가 쏘긴 쏘는데 요번에는 위성을 쏠 것 같다고 그래요. 거의 지금 임박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성 발사는 솔직히 뭐 유엔 제재 대상이나 아니면 뭐 불법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쐈다는 차원에서 만약에 미국이 심각하게 좀 어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김정은이 지금 위성이든 뭐 미사일이든 뭐 이제 쏘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솔직히. 어떻게든지 빨리 미국하고 협상해가지고 요거를 많이 타내고 싶은 상황에서 파행은 피하려고 하되 그렇지만 우리도 뭔가 쏠 건 있다. 보여주겠다. 예, 이렇게 나설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북한 이슈, 브렉시트 그리고 미국 시장 얘기 해봤습니다. 김육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